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법관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당시 법원 행정처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우선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하는 네.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의 내용의 일부가 네.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알려지게 된 건데요. 내용은 사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상고법원의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법이 바뀌려면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재판 청탁을 받고 일선 지원장 그리고 해당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름이 서영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이군현 노철래 전 네.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된 로비 그 정황이 그 공소장 내용에 기재가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민원을 국회의원들이 청탁을 맞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네.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만났다는 네. 정황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도 일선 판 검사들이 네. 파견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좀 도와주는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2015년경에 본인의 지인의 아들이 이제 강제추행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 네.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강제추행이 아니라 이건 공연음란 정도에 그치는 거 아니냐. 뭐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함께 아유 이번에 징역형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달라라고 국회 파견 나왔던 판사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고요. 네. 그럼 그 판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 서영교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넣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그 당시에 재판이 열리고 있던 북부지방법원, 서울 네. 북부지방법원의 지원장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됐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김나은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네. 임 전 차장의 부탁을 받았던 서울 북부지방법원장 담당 판사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네. 못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본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 뭐 법원장 입장에서 보면 네. 굉장히 치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 피고인의 지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그 재판에 뭔가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은 몰라도 정말 법원만큼은 정치권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지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 길가에서 본인이 뭐 지퍼를 내리고 안으려고 했다. 근데 아하. 실제로 이제 앉지는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 단계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바바리맨이라고 하면 이제 공연음란죄에 해당을 네. 하는데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안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죄명을 그렇게 기소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시에 죄명이 변경되려면 이제 한 번 선고가 연기가 돼야 돼요. 이제 변론기를 한 번 더 열려서 이러한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일단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는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단은 죄명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나 서영교 의원이 부탁을 했던 대로 네. 일단 형량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당 재판부에서 절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하. 그 사안 자체가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양형이 어찌 보면 좀 적절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관련된 재판 네. 청탁, 뭐 재판 네. 관련해서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네. 내용들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군현 의원도 네. 그렇고 노철래 의원도 그렇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죠. 근데 관련해서 어떻게든 좀 형량을 낮춰보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던 거고 그게 또 이제 국회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뭐 민원을 넣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법을 정확하게 좀 만드는 과정에 이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동료 의원들의 형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것 자체로는
사실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씁쓸했던 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법원에 관련된 사건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국회 법사위원들은 그 당시에 상고법원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법원이 의리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법원 행정처에. 그걸 이용했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분노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른바 법조계 은어로는 관선 변호라고 하나요? 네, 관선 변호라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판사하고 B라는 판사가 피친한데 A라는 판사 지인의 사건이 B 판사 재판부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인 이러이러한데 좀 잘 좀 봐줘라고 하면 알아서 좀 봐준다. 뭐 그런 게 관행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게 재판이라는 걸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재판들이 분명히 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공교롭게도 어떤 뭐 법조인의 뭐 지인들에 관련된 사건이거나라고 하다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이 정치인들의 그 민원도 그렇고 재판부, 법원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 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그런 뭐 잘못된 행동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데 네.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논란이 된 의원들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부정한 청탁만 하는 경우는 김영란법으로 뭐 과태료 정도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금 청탁한 시점을 보면 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에 무언가 청탁을 해서 처벌하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뇌물죄죠. 근데 이제 금품이 간 그 정황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그런 지위를 이용한 거로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뭐 서영교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탁만 한 것 가지고는 사실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판 업무에까지 개입하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뭐 법제사법위원회건 어디건 간에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업무 이외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 차원 아니면 당 차원에서 징계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여전히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조서를 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신병 처리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되기는 힘든 상황입니까? 네, 제가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꼼꼼히 볼까요? 판사기 때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점에 올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된 데에서는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검찰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나? 라는 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때 검찰이 무슨 패를 쥐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이 적혀 있는 걸 꼼꼼히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원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서를 좀 엄청나게 꼼꼼히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병 처리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한다면 고영한 박병대 대법관과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에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했다 또 이 두 명의 전직 대법관이 또 다시 기각이 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의 수사의 동력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방패를 검찰의 창이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